빵이 없으면 브리오시를 먹으면 되지 않아?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 와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못 들어요. 왜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몰래 야반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만 가는 꼴이 되네요. 예, 잡혔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짐을 너무 많이 챙겼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도 좀 오바야. 지난번 양귀비를 시작으로 인물로 보는 찐 세계사 그 두 번째 시간 마리 앙뚜아네트 편이에요.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유명한 이름인데 누군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네요. 예, 마리 앙뚜아네트의 부모는 프란츠 1세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근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마리아 테레지아에 와서 남성 계승자가 없었어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신흥 강국이었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오스트리아를 계속 공격해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프로이센이 지금 무슨 나라죠? 지금의 독일이죠. 오스트리아가 어떻게든지 서력전을 벌여야겠다 이런 생각에 300년 가까이 적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고 나서 전쟁을 다시 벌입니다. 그걸 이제 7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이센과 영국이 한 편이 되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한 편이 돼서 싸웠는데 서력전에서도 패배해요. 동맹이 다시 좀 흔들거리지 않았겠어요? 그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돈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왕세자 루이와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14살, 루이 16세가 15살이잖아요. 전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예. 대화는 어떻게 해요? 당시 유럽의 공식적인 외교 언어가 프랑스어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왕가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프랑스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프랑스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프랑스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이 16세에게 거는 기대가 잠옷 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들이 너무 늙었어요. 루이 16세는 그 루이 15세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루이 15세의 선왕인 루이 14세는 네. 더 심했어요. 루이 15세는 손자도 아니었고 즈음손자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들은 너무나 항상 늙은 노인네들이었는데 젊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루이 16세에 대한 기대도 컸고요. 젊은 왕비에 대한 기대도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 와서 출발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왜요? 결혼 축하연을 벌이게 되는데 그 축하연에서 큰 폭발 사고와 함께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13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큰 사고였네요. 예. 아마 실제로는 한 400명 사망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오스트리아 공주가 시집 왔는데 300년 동안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국에서 시집 온 공주가 축하연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켰어. 출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약간 좀 뭔가 꼬였네요. 처음부터. 근데 두 번째로 더 미움을 받았던 건 마리 앙뚜아네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했겠지만 결혼을 한 새신랑 새신부잖아요. 네. 후계자를 기다리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못 들어요. 약간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베르사유 왕궁에 기거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긴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고 하니까 이제 파리를 방문해서 오페라 극장도 찾고 가면무도회도 즐기고 도박도 하고 반문하에 후사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왕을 욕하기보다 이제 왕비를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후 7년이 지나서 처음 임신을 하고 이제 공주를 생산하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네.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왜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경수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외과적인 수술을 받고 나서야 부부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관계를 맺고 너무 기뻐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엄마한테 또 다 얘기를 하나 보지? 그렇죠.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 뭐 그렇게 많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궁정 생활에 실증을 낼 만한 이유가 또 있긴 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일상은 항상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날의 의상을 착용했고요. 그 다음에 왕과 왕비가 식사할 때는 궁을 방문한 외부인들이 밥 먹는 걸 봐요? 밥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거의 동물원의 원숭이랑 다를 게 그런 없네요. 거나 다름이 없죠. 왕비의 출산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왕족들, 중신들 한 100여 명이 의자에 딱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요.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네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왕이 되게 권한 있잖아요. 예. 그 왕의 권한으로 이제 우리 밥 먹는 거 그만 보도록 하시오. 명령 내리면 되잖아요. 짐이 곧 국가니까 국가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베르사유의 궁정 생활을 너무나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왕비다 보니까 왕실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제법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가 있고 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입고 나갈 의상을 비싼 돈 주고 맞춥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왕비가 나라 돈을 마구잡이로 쓴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네. 거예요. 그러다가 1785년 목걸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왕비와 상당히 가깝다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어요. 추기경께서 그 보석을 바치면 왕비가 너무 기뻐하실 거다. 그 보석상들에게 접근해서 추기경이 사서 이렇게 할 거야.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목걸이를 가로채버린 겁니다. 보석값을 다 받지 못한 보석상이 왕비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왕비가 실제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면 왕비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은 라모트 부인은 영웅시되고 이름을 도용당해서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왕비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일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그렇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계속 세간의 관심이 목걸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을 때 재무 대신이었던 깔론느라고 하는 사람이 국왕에게 프랑스 정부의 재정 상태가 지금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고 세금을 새로 신설해서 귀족이나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야겠다 건의안을 발표하자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사고 그렇게 사치하고 향락하니 국고가 온전할 리가 있겠냐 이러면서 왕비에게 다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재정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면서 전비를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왕실 예산은 전체 예산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왕비가 쓴 돈은 더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미국 혁명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루이 16세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루이 14세 때부터 계속 영국과 전쟁하면 번번이 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서력해보겠노라 하는 마음에 전쟁에 참전을 했던 거고 그때 프랑스 왕정의 1년 예산의 약 3배가 되는 돈을 5년 동안의 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승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네, 그럼 그 승리함으로써 프랑스가 얻게 되는 효과는 100년 동안 전쟁할 때마다 영국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승리했어. 네, 그거 하나? 그거 하나죠. 뭐야. 명예를 얻긴 했지만 실익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 문제 때문에 산부회가 소집되고 혁명이 성공했으니까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789년 여름 수학이 끝난 다음에도 곡물 가격이 내리지 않고 빵값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목숨 바쳐 혁명까지 했는데 왜 나아지질 않지? 빵을 살 수 없었던 파리의 부녀자들은 베르사유의 왕궁으로 몰려갑니다. 그런 과정에 일부 군중이 왕궁을 침범해서 왕비의 침실까지 서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왕궁을 경호하던 경비병 둘이 살해당했고요. 밖에서는 국왕을 나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국왕이 잠옷바람으로 발코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이 왕비도 나타나라.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왕 일가가 선택했던 방법은 파리 군중들을 따라서 베르사유를 떠나 왕이 파리로 거처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게 민중들이 원했던 거예요? 예. 왜요? 왕이 파리에 계시면 왕이 있는 도시에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파리로 거처로 옮깁니다. 근데 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주한 게요? 예. 왜냐하면 왕이 이제 혁명의 수도인 파리의 민중들의 포로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60만 명이나 되는 파리 주민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2년 동안 파리에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1791년 6월 20일 날 자정에 몰래 야반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어디로요? 가려고 그랬어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의 영토였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안전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국왕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그렇죠. 도망가는 꼴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잡혔어요? 예, 잡혔습니다. 국경에서? 바렌느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국왕 부처의 마차가 포위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마리 앙뚜아네트가 짐을 너무 많이 챙겼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도 좀 오빠야.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저 마차는 보통 사람의 마차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가다가 생무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그 도시의 특산 요리가 돼지 족발탕입니다. 그걸 또 먹겠다고 내렸어요? 예, 그랬답니다. 그 족발탕은 그 나중에 오스트리아 가서 먹어도 되는 거를. 마차가 너무 수상한데 그래서 가서 패스포트를 보자고. 지금으로 치면 신분증을 보는 불신 검문을 한 거죠. 국왕의 상태가 보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수상해. 그래서 파리로 급히 연락을 해서 국왕이 여기 와 계신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혁명가들이. 그리고 이제 파리로 압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국왕의 권위를 거기서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1792년 9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왕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왕이 아니고. 왕이 아닌 거죠. 왕비도 아니고. 어쨌든 유폐돼서 있었는데 왕이 파리에서 거처하던 띨르리 궁에 비밀 금고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 안에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친필로 쓴 편지들이 발견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스트리아 황제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 오빠죠. 네. 오빠에게 우리를 구해주려면 프랑스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국왕 부처가 오스트리아와 편지로 내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끔 유도를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 살려고? 그렇죠. 증거를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래서 1792년 12월에 국왕재판이 시작되고요. 1793년 1월 21일 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고 1793년 10월 마리 앙뚜아네트마저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그 루이 16세가 애당초 생각해 보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배신할 임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루이 16세가 젊은 왕으로서 인기도 좋았고요. 그 당시에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했어요. 근데 루이 16세가 볼 때 이건 너무나 불합리해. 고문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프랑스에 사는데 유대교를 믿는다고 시민권 안 줘.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민권 인정하는 법안도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적인 군주였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에 맞닥뜨려서는 루이 16세기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싸우면서 지켜왔던 우리 집안의 재산인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백성들이 무지막지하게 폭력으로 빼앗아가 그럼 내가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내 재산을 지켜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이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전에는 사람들, 백성들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부르봉 왕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젠 우리 거야. 예, 프랑스 혁명이 근대 혁명의 그렇죠. 시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왕을 내쫓을 수 있구나,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큰 계기고 그 옆나라 백성들도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시민혁명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렇죠. 다 알게 해준, 일깨워준 커다란 혁명이다.
합니다. 그럼요. 그런 거에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 또 수업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먼저 급하게 보따리를 쌀 때는 너무 또 옷가지를 많이 챙겨서는 안 된다. 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챙기면 또 꼬리를 잡힐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내려서 뭘 먹고 가면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